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까지. 사실 결혼 당시 신혼집을 제가 절반을 조금 넘게 해갔었기에 합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같이 살던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충격에 위로차 당분간 저희 집에서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신 후 돌아가신 거라 그 집에서는 못 살겠다 하시기에 그래, 얼마나 충격이시겠어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합가를 안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매도당할 분위기였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죠. 아주버님께서 저와 결혼 전부터 정신병을 앓고 계셨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걸 알고 난 후 나를 속인 건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긴 했었지만 당시에는 괘씸한 마음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기에 당분간이라는 전제하에 합가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집이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이고 바로 앞동이었기에 아주버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훤히 다 보였거든요. 그러니 결국 그 집에서 계속 사나 저희 집으로 오시나 뛰어내린 그 자리가 보이는 건 똑같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서 돌아가신 곳을 볼 수 없다면 그 자리가 안 보이는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했으면 다 알았을 일이었는데 제가 정말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희 신혼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살다 보니 애초에 합가를 하게 된 이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고 제가 아이를 낳고 난 후로는 누가 아쉬워서 합가를 했냐 하며 주객 전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엔가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를 살림에 부려먹고 아기도 맡겨서 키우려고 하는 못된 며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께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아이를 다 키워줄 예정이고 둘째를 낳아도 본인 몸을 다 상해가며 키워줄 갸륵한 시어머니라고 떠들고 다니셨더군요. 둘째라니. 도대체 합가를 몇 년이나 하자는 얘기였는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이야기를 하실 당시 1년간 육아휴직 기간이었기에 아기를 맡기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살림도 제가 더 많이 했었고 시어머니는 하는 일 없이 취미생활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는 불쌍하고 갸륵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고 다니셨던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아기를 맡기게 되면 아기 보는 비용을 달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제가 200을 벌어온다면 250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생활비도 저희가 다 대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시아버지의 시집살이도 참 지옥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성격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가족들은 그걸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라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만만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셨는지 기분이 나쁘면 그 모든 잔소리를 제가 들어야 했고 뒤치다꺼리를 다 해드려도 욕심이 끝이 없으셨습니다. 진짜 몸종 하나 집에 들였다 싶게 부려먹으셨죠. 남편이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합가를 하고 난 이후로는 사랑이라는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편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시어머니께서 제가 문을 닫고 나간 줄 알고 저한테 쌍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들어버린 거죠. 당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남편이라는 그 작자가 자기 엄마 편을 들며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네가 어머니 친딸이었으면 진작에 너한테 더 심한 말도 했을 거다. 우리 엄마가 며느리라서 얼마나 조심하고 신경 쓰는 줄 아냐? 하는데 개변도 이런 개변이 있나 싶더군요. 이것 말고도 어머님의 편을 든답시고 저런 식의 개소리를 많이 늘어놓았었는데 안 먹힌다 싶으니 네가 자식을 먼저 보낸 심정을 알아? 하며 꼭 아주버님을 들먹였습니다. 사실 제 솔직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애초에 정신병이 있는 형을 숨기고 결혼했고 그 형이 돌아가시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한테 절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합가 이후 남편은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하더군요. 사실 남편이 평소 가부장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합가 후 저한테 엎드려 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꼬투리를 잡아야 큰 소리를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달이나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합가 기간 내내 이런 식으로 사람 피를 말리고 힘들게 하니 나중에는 제가 정신병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고요.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온 후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 하며 나갈 거면 저 혼자 몸만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길고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등신같이 당하고만 살다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거였기에 증거를 수집할 새가 없어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정말 안 되겠는지 아이를 뺏어간다는 협박까지 해오더군요. 사실 그 말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벌벌 떨었었는데 제가 많이 불안해 보였는지 변호사님께서 장담하건대 절대로 안 뺏긴다. 그러니 안심하셔라. 하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지루하고 긴 싸움 끝에 아파트에 들어간 제 지분만큼의 값을 겨우 받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못 받았고 대신 혼수로 들어갔던 가구 전부를 두고 오는 조건으로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었고요.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많이 때리거나 맞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겨우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별의별 자료를 다 들이밀며 항소심까지 하느라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기에 위자료 같은 건 그냥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아이를 뺏어가겠다 말하던 전 남편은 이혼 후 아이를 보러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어떻게 하면 적게 줄 수 있을까? 또 안 줄 수는 없을까? 하고 나름 머리를 굴리며 계속해서 미루기에 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압류 폭탄을 맞고 현재는 월급에서 압류당해 제대로 받고 있어요. 제가 압류를 해서라도 양육비를 끝까지 받겠다며 악착같이 나가니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이건 다 변호사가 뒤에서 조종한 거다. 변호사가 친척인 걸로 추정된다. 하는 헛소리도 하더군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던 건지. 참 어이가 없었던 건 그 인간들은 저에게 집값을 내어주고 공동 명의였던 등기를 이전받아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 아들이 마지막으로 떠난 자리가 보이는 집에서 살기 찜찜하지도 않은 건지. 지금에 와서 보니 아주버님이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는 황방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오히려 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 식구들이 하나같이 머리를 굴려가며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갈 동안 저 혼자 그래, 아들이 그렇게 갔는데 어머님 마음이 오죽할까 하며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신경질을 내고 그 와중에 돈까지 챙기는 걸 보면서도 자식 잃은 분들이니 내가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당분간만 계시다가 나간다고 하셨으니 참자.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계속 참고 있으니 그 사람들도 아, 얘네 이렇게 요리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래서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구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1년 반을 살았는데 짧다면 짧은 그 기간이 제 몸과 마음을 많이 멍들게 만들었네요. 친정에 와서 처음에는 길을 가다가도 비슷한 나이의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오거나 말을 걸기만 해도 움찔하고 경기가 날 정도로 후유증이 컸으니까요. 현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치료를 잘 받아 아이와 함께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예전 생각을 하면 화가 솟구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그럴 때면 그래도 나는 그쯤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합가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시가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리 좋은 시부모님도 합가해서 살기 시작하면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갑자기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쓰고 나니 한결 후련해진 것 같네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편 놈이 그냥 쓰레기네요. 본인 아이까지 낳았는데.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불효자였던 남편이 어머님 모시고 살자 했을 때 이혼하자 했더니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합가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두 번째 댓글. 맞아요. 합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예비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합가를 바란다면 그 결혼은 시작도 말아야 합니다. 본인들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저도 시부모님 말에 속아서 얼떨결에 1년 살다가 온갖 욕을 다 듣고 병까지 얻고 나왔네요. 지금도 생각하면 쌍욕이 절로 나옵니다. 세 번째 댓글. 그 집안 사람들 전부가 그냥 악마 같네요. 조금 늦긴 했지만 탈출하셔서 다행입니다. 그 중에 남편 놈이 제일 악질인 것 같은데 그냥 평생 결혼하지 말고 지 엄마랑 둘이 손잡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댓글. 잘 헤어지셨어요. 그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당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래도 님은 그나마 일찍 자각해서 탈출을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그나저나 그 시무랑 전 남편은 어찌 사는지 그냥 재혼 못하게 어디 공고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